국민의힘이 일하는 비대위를 앞세워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조정식 의원 단일화로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데요. 네, 이 밖에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 먼저 해보죠.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가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하는 비대위와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만 영남권 인사였거든요.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인선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비대위가 팔도 비대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여당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TK, PK 지역 그 당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남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7인 비대위 하에서는 7명 중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점식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 두 분만 지금 그 TK와 PK를 대표하시는 분만 있고 그 외에는 뭐 호남부터 강원도까지 굉장히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했다는 점에서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비중 이런 부분을 뒀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지금 그 뭐 의원 같은 경우에 힘이 쏠리면서 친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평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를 하셨고 또 지금 그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선으로서 이제 그 법사위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국회 내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지역 안배를 넘어서 일하는 비대위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야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 뭐 친명 뭐 친윤, 비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정부 여당과 함께 결속을 해서 능력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대위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황우여 지금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협회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국민의힘의 일하는 비대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문희는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뭐 팔도를 고루 기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선이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문제는 좀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게 문희만 전국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도로 영남당, 영남자민련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 이유는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정당 운영이 영남 중심 출신들로 운영이 돼 왔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참패해가지고 수도권에 완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충청에서도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 영남당 또 영남 자민련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뜯어보면은 이번에 이제 4명의 지명직 비대위원을 안배를 했습니다만은 지역별로 결국 이 4명 중에 김용태 당선인 빼고 3명은 친윤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정점식 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핵심 친윤이죠. 그리고 사무총장 성일종 이분도 핵심 친윤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추경호 원내대표도 역시 이제 TK 이분도 이제 뭐 계파색이 좀 엷지만 친윤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희는 전국 정당의 모습을 또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결국은 친윤들로 당이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번 이제 총선 참패의 핵심 원인이 청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그런 상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친윤 일색의 국민의힘으로 되면은 이런 용산과 또 국민의힘과의 상하 관계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관계가 바꾸지 않는다면은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운영이 좀 바뀔 수 있겠는가?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 때문에 심판했던 등을 돌렸던 민심을 다시 잡아올 수 있겠는가
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비대위 인선에 대한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결국에는 비대위 이후 그 다음 시선은 전당대회로 쏠리게 될 텐데 전당대회를 두고는 뭐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규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그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비대위는 선관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뭐 7월 달이건 8월 달이건 됐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룰을 만들고 날짜를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차기 국민의힘의 대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중요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란 것은 정말 단순한 어떤 관리형을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그 현재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특히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전당회의 룰과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과의 협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지금 쉽사리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짧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당원 100%로 지금 그 전당대회 대표를 선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나타난 어떤 총선의 민심을 봤을 때는 중도 표심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좀 경도되어 있는 그 표심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좀 더 보수의 어떤 그 좌향 좌를 통해서 좀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룰을 좀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예전처럼 한 적어도 30% 정도의 어떤 비당원들 국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국민 앞으로의 전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황우려 비대위원장과 또 이번에 꾸린 7인 비대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부적으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 전부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부터 해서 한 5대5 내지는 뭐 8대2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의견을 모아서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여당을 만드는 그 역할이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기와 규칙을 두고 지금부터도 각각 이견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의 비대위가 맡게 될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상당히 좀 앞날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4월 12 총선에서 참패를 했어요. 야권은 192석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108석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비상 구원 투수를 이제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비상한 상황에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좀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7순위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을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새롭게 쇄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국민들,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내놓은 첫 처방이 뭐냐면은 전당대회를 연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처방입니다. 근데 지금 정반대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당내에서 불필요한 지금 갈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당대회 연기가 단순히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질 수밖에 없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 등판설하고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인데 전당대회 룰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0% 당원 투표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7대 3으로 할지 5대 3으로 할지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당권 주자가 도전했을 경우에 유불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무리하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 체제 문제도 있습니다. 지도 체제 문제.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단일 지도 체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로 좀 변화가 돼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쇄신과 역동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같이 단일 지도 체제로 가면은 계속해서 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새로운 주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7순이 넘은 정계를 은퇴했고 쇄신의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나이 연세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다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대통령이라도 불리우는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0대 중반을 나아가고 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8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금 그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으로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직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혜, 뭐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노마지지라고 해서 나이 든 말의 지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현재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원으로서 사실 누구도 하기 어려운 누구도 사실 고사하는 것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빨리 왜 이렇게 자꾸 늦추냐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월 말까지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나이나 이런 거에서 폄하하는 것은 아마 그 보수 자유우파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왜냐하면 하셨으니까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팩트를 얘기한 것이지 제가 나이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노인 폄훼 또는 폄하 발언으로 해석한 것 좀 지나친 해석 같고요. 참고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혜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인품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쇄신과 역동성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또 젊은 그런 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예를 들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의 리스크가 나이 리스크거든요.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 뭐 우려도 있지만 또 기대도 있는 이런 가운데 비대위가 공식 출범 절차를 마치고 내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을 하거든요. 총선 이후에 새로운 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인 셈인데 어떤 현안이 좀 오갈 거라 보십니까? 일단 원팀 스피릿, 원팀 정신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비대위가 이른바 친윤 색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당과 정이 원팀이 돼가지고 끌어도 사실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 전국을 끌어나가기 쉽지 않은데 친윤과 비윤으로 나뉘면서 적정 분열을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이른바 민주당 프레임에 말리는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그 비대위원을 해서 리더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일단 서로의 어떤 원팀으로서 이 어려운 시점을 같이 한번 뛰어 넘어가자라는 그런 우위를 다지는 절차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듯이 당정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의 일에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의 덕담은 주고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당의 어떤 룰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당대회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윤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이 가진 리더십 앞으로의 어떤 타임라인을 얘기해주고 협조를 구하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다가오는 앞으로 4년 동안 있는 그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고 하나하나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거가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당대표가 바로 물러날 그를 각오로 해야 되고 이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나아가면은
선거 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아닌 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뽑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원을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당의 원팀도 중요하지만 당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할 테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존중해달라, 이런 당의 목소리를 좀 존중해달라, 이런 의견이 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협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쟁보다 민생에 몰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부터 민생 토론회도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법약권에서 나선 이 특검 행보를 민생 행보로, 특검 전국을 민생 행보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부정적인 요인의 1번이 민생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 평가 요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민생 방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지만은 사실상 민생 회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국민들이 야 이거는 정말 좋은 민생 회복 방안이다라는 그런 방안은 내놓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이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 핵심 심판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고, 그 국정 운영 중에 일단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9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지금 사실상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대위원들을 만난 것도 지금 이거를 지금 28일에는 재표결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20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의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중요한 것은 이탈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상당한 이탈표가 생긴다면은 4월 10일 총선에서 지금 참패한 이후에 또 여론의 지금 지지율이 20대 뭐 초반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조기 레임덕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모임을 가져서 지금 이탈표 방지를 위한 그런 행보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특검이요. 의원 같은 뭐 여권의 지금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이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들을 수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을 막는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 전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것이 과연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전 드리고자 싶은데요.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민생 토론을 재개한다라고 하는데,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그 2년차 그리고 이제 3년을 지향하면서 대통령께서 했던 그 언론 인터뷰에서 첫 질문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윤 대통령께서는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소통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민생 어떤 경제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참여력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통과 민생 두 가지 키워드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금주부터 민생 토론을 재개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생과 소통을 한꺼번에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 진행이나 이 내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존의 어떤 그 민생 토론회,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민생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많은 부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데 할애가 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앞으로의 어떤 민생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민생 토론회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시되 그 지역의 경제인 그리고 또 언론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식으로 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거기에 나온 것을 정책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차에 민생의 어떤 그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민생 행보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소통 행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오히려
지금 이번 이른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입법조사처에서 그것을 1년 하는데 들은 추계 비용만 해도 8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민생인 것이지,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특검법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민생 정당을 지향한다고 하는 민주당이 나아갈 바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상병 특검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를 해병 보면요. 특검이요. 찬성 국민 여론이 57이고 반대가 29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 여론이고 명령이니까 수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통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 방식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통도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되지만은 정책 방향도 수정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배종호 회장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부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부분. 사실은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여름 등판설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활동 범위를 앞으로 넓혀갈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활동 의견은 넓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상황과 움직임을 보면 지금 전당대회 등판이 거의 상당히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전당대회의 시기가 8월 정도로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늦춰진다는 게 왜 등판에 조건을 만들어주냐면은 책임론이 좀 희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할 그런 환경이 상당히 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출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 이제 자신의 대권 플랜과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대중으로부터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등판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나설 정치적인 무대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등판할 수 있는 기회는 2년 뒤에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거든요. 근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있을지 없을지도 일단 불확실하고,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가 있다 할 경우에 본인이 나가서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는 본인의 대권 로드맵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움직여야 된다. 왜냐? 전당대회에 등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본인이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늘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활동 범위 넓힐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기상조론과 조기등판론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점점 지금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론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가고 특히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가 조금 더 늦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조기 등판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미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낙선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재보궐선거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 나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는 그런 걸 보면은 예전보다는 어떤 정치인이 책임지는 그 인터벌이 조금 더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 패배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22대 입법 독주 내지 독재를 해갈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고 그러면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선전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지금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본인이 어떤 당선, 출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총선에서 지방선거 자체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패배를 오늘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국민의힘의 2026년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이 점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런 흐름 속에서 그걸 예측하고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7월 말 내지 8월에 조기 등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번에 단일화에 성공한 추미애 의원이 당원 지지세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양자 대결의 상대인 오선의 우원식 의원 사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그건 좀 불투명해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완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원식 후보가 완주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추미애 후보를 사실상 단독 추대하는 그런 모양새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박찬대 이제 친명 핵심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뭐 복심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결국 경선이 없었고 사실상 찬반 투표의 추대 형식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국회의장 후보도 사실상 추대로 끝나면은 경선 없는 정당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국민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원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친명 주자, 지금 뭐 정성호, 조정식 두 사람이 지금 드랍을 하고 조정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추미애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당원들의 한 뭐 90%에 육박하는 강력한 지지를 추미애 후보가 받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60% 이상의 지지로 압도적인 지지로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역동성을 위해서 우원식 후보는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보시는지. 출시반에 경사가 날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발표됐고 예. 지금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출시반에서 또 탄생할 것 같다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상 무게추는 기울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원식 의원이 본인의 어떤 명예를 어떻게 보면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결국 뚜껑을 열어봤는데 압도적으로 추미애 후보한테 표가 가면은 본인의 5선까지의 어떤 쌓은 그런 명성에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른바 자연적으로 이제 그 추미애 후보로 단일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원식 후보는 사퇴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요.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되면은 보기가 좀 사실은 국민이 보기들의 모든 게 삼위일체 이재명 그 대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그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역할이 보여드렸고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이와 같이 국회의장 그 경선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찐명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민주당이 정말 진정한 민주정당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것을 예측해서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는 나는 관계없다.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휴가 내고 지금 입원 중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시점이나 이런 국회의장 선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어떤 비판의 여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획적 의도도 약간 읽힌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선 두 분의 발언을 보면 일단은 국회의장 누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추미애 당선인의 상당 부분 무게를 실어준 부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장 중립 무용론 메시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추미애 만약에 의원 당선인이 예. 국회의장에 선출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강한 국회, 개혁 국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요. 실제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한 개혁을 얘기하면서 기계적인 중립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뭘 개혁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1호 개혁을 지금 검찰 개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제 추미애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법무장관 시절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하게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탄생한다면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2라운드 격돌이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강한 국회, 개혁 국회를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 같은 경우 지금 천막 농성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지난번에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상임위 구성,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문제로 47일이나 개원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사위 운영위는 이제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법 문제하고 둘러싸가지고 22대 국회는 뭐 시작 전부터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국이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고 정치가 실종이 되면 누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느냐? 결국 대통령의 제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일 큰 피해자냐? 결국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제일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92석의 거대 야권을 상대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에게 대폭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은 개헌을 해라. 그래서 임기 단축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런 가운데 임기가 석 달 남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임론이 굳혀지고 있는데 이 대표 본인이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 보십니까? 뭐 이미 정해진 루트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원내대표도 박찬대 의원으로서 찐명 중에 찐명이 된 것이고 지금 그 실질적으로 국가의전순위 2위 어떤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 선거에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쥐락펴락하면서 국가의전수위 2위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뭐 우원식 그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조 조정식 후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정식 후보가 국회의장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삼위일체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다 해먹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국민적 우려를 따가운 시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추미애 후보를 사실상 밀어주는 이런 그 구도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된 그 추미애 후보를 그 국회의장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이 대표 연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 스스로 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위 사람들한테 연임하는 것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 본인들께서 알아서 추대를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오히려 읽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다가오는 8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는 추대 전당대회, 한마디로 컨벤션 효과에 대한 어떤 그 맥이 빠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향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뭐 연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로 일단 도전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로 몰려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도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너무나 피곤한 자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손사래를 치다가 예. 지금 이제 이 연임에 대해서 물어보면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뭐 수용을 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당 대표를 연임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당 대표에 연임을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선거까지 3년이나 남거든요. 예. 공백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을 메울 누군가 대타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4월 10일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금 전국의 중심 인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언제든지 나중에 연임이 돼도
당 대표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반전 모습을 통해서 큰 지도자의 이미지를 본인이 또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저는 연임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그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간단하게 두 분께 각각 여쭤보고 저희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라인 사태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접근 방식이 지금 양측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가 중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 정부는 뭐하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자 해지 이 사안을 일본과 그 라인이 이 합작하도록 뒤에 주선해 준 것은 민주당 쪽이다. 그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봤더니만 내부적인 문건상 사실상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라인을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차세대 먹거리, AI나 이런 데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데 예. 오히려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은 뒤로 하고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경제는 경제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국민적 감정 이제는 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독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또 죽창가를 불러야 되는지 왜 일본을 가시지 않고 독도는 왜 갑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치는 정치를 제대로 하시고 경제는 경제인들한테 맡겨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변호사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권을 일본 정부가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간다. 그건 뭐 자본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지금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를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친일 편향적인 그런 외교를 해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양보를 했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양보를 했고 그런데 그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느냐. 일본은 뭐 검정교과서 통해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제 식민지 체제를 다 부정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감정의 문제로 지금 정상적인 움직임을 매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너무나 외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